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새벽 북한에 도착해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북한군이 또다시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귀순을 차단하거나 전차 방호벽 공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우리 군은 단순 침범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 등 대형 병원에 이어 일부 동네 의원도 휴진에 동참했습니다. 정부가 불법 행위라며 엄정 대처를 경고한 가운데 의사협회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고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물론 앞으로 아버지 채무와 관련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난삼아 시민을 폭행하고 조직끼리 집단 난투극을 벌인 이른바 MG 조폭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부분 10대에서 20대인 이들은 일반 시민을 민간인이라 부르며 장난삼아 시비 걸어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처음으로 600만 가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두 쌍 중 한 쌍꼴이었는데 30대 맞벌이 가구 비중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새벽 북한 평양에 도착해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북한 수도 평양에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러시아 매체들은 플라이트 레이더 24 등 항공 추적 사이트를 인용해 푸틴 대통령의 전용기가 오늘 오전 2시 22분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직접 공항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현지 특파원을 통해 전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지난 4월 이후 전선적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등의 작업을 하던 중 여러 차례 지뢰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 11월 23일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이후 올해 1월 최전방 감시 초소 GP 복원을 완료했고 경의선과 동해선, 화살머리 고지 등 남북 연결도로 일대 지뢰를 매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하루 집단 휴진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제시한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괄기 대회에서 의대 증원과 의료농단 패키지 강요, 그리고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불법 진료 거부를 일으키는 등 법정 단체로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의사협회 임원 변경, 해산까지도 가능하다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제 시정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이제 임원의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합니다. 전 골프 국가대표팀 감독인 박세리 이사장이 아버지의 사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그동안 부친 박준철 씨의 채무를 갚아왔지만 더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까지 왔다며 아버지 채무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선 것처럼 다음 빈 문제가 이어졌다면서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부친을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세리 이사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가 갖고 계셨던 모든 채무 관련해서 제가 다 변제를 해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오게 됐던 거예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진짜. 왜냐면 화도 너무 나고 막을 수 없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았죠. 계속 막았고 계속 반대를 했고 저는 아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저도 그래서 아빠와 저 의견이 완전 달랐죠.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이죠. 전북 전주에서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고 조직끼리 집단 난투극을 벌인 폭력배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부터 2달간 조직폭력배 9명을 구속 기소하고 3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른바 MG 조폭인 이들은 대부분 10대에서 20대로 일반 시민을 민간인이라 부르며 장난삼아 시비 걸어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서로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상대 조직과 집단 패싸움을 하거나 탈퇴한 조직원이 자신들의 활동구역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처음으로 600만 가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맞벌이 가구가 한 해 전보다 26만 8천 가구 늘어난 611만 5천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 가운데 48.2%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쌍 가운데 한 쌍꼴로 여성 취업이 호조를 보인 영향으로 보입니다. 주말 부부 등 비동거 맞벌이 등 81만 2천 가구로 1년 전에 비해 9만 1천 가구 늘어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비동거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13.3%로 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새벽 2시 반이 넘어서 평양에 도착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으로 직접 나와 영접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먼저 푸틴 대통령 평양 도착 당시 영상부터 보면서 설명해 주시죠.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정을 넘겨 새벽에야 평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외신을 통해서 푸틴 대통령 도착 당시 화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미리 나와 공항에서 푸틴 대통령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전용기가 도착하고 푸틴 대통령이 내려와서 반갑게 악수를 하고 또 포옹을 합니다. 두 정상은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뭔가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네, 지금 포옹하고 악수 나누는 모습 보셨고요. 이어서 기다리는 일행들에게도 이제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고 차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승용차에 타는 순간까지도 서로 양보를 하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지금 공항에 도착해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영상으로 나가고 있고요. 일행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계속 뭔가 담소를 나누고 네. 늦어진 만큼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직 이 대화 내용까지는 저희가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아서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잘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동을 하면서 두 정상이 차를 타고 평양 거리를 환하게 밝히면서 이동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지금 앞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이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었는데 이 두 정상이 탄 차가 지나가는 평양 거리 곳곳에도 푸틴 대통령의 초상이 걸려 있고 또 국기가 나부끼는 모습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장면이 지금 승용차에 타려고 하면서 서로 양보를 하고 웃고 굉장히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죠. 이어 평양 거리를 환하게 밝히면서 공항을 빠져나와 이동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 곳곳에는 푸틴 대통령의 초상도 보이고요. 이어 승용차가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내려서 안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아마 오늘은 여기서 일정을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박 2일 일정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도착이 좀 많이 늦어지면서 일정에도 변동이 있을까요?
네, 당초 발표대로라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 국빈 방문 일정인데요. 푸틴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야 평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새벽 2시 40분경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수도 평양에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도착이 늦어지면서 1박 2일이 아닌 사실상 당일치기로 모든 일정을 소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착 시간이 많이 늦어진 만큼 오늘 낮에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핵심은 북러 정상회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밀착하고 있는 북러 관계를 격상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산책과 다도를 겸한 비공식 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크렘린궁이 앞서 이 1대1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다루어질지가 관심입니다. 회담이 끝나면 두 정상은 공동 문서에 서명을 한 뒤 이를 언론에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밀착을 더욱 공고히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대해 거듭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전쟁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 미국 국무장관이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회담이 있었는데 공동 기자회견에서 푸틴 방북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물자를 제공할 국가들과 필사적으로 이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며 이번 방문도 그런 맥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도 러시아의 전쟁 기계, 그러니까 군수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더 이상 러시아를 도와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전쟁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f China in particular, which professes to have a strong interest in ending the war, if it really means it, it will stop fueling the war machine and we'll continue to do everything we can to cut off the support that countries like Iran and North Korea are providing.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푸틴의 북한 방문으로 유럽 안보 문제가 더 이상 유럽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북한,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며 더 이상 안보를 지역별로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백악관도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어제에 이어 푸틴 방북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한반도 평화와 우크라이나 독립, 또 세계 비확산 체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걱정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뜻을 모은 것처럼 이 한반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북한에 전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부분도 들어보시죠. Political and diplomatic means as the only way to resolve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We hope this is a message that Putin will convey to Kim in their discussion. 백악관은 러시아 침략 전쟁을 돕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거래를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북한이 지난 4월부터 최근 군사 분계선 인근에 지뢰를 묻다가 폭발 사고가 나는 등 무리하게 경계를 강화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귀순을 차단하거나 전차 방호벽 공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가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밭에 일렬로 늘어선 북한군이 앉아서 땅을 향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간격으로 늘어선 군인들이 땅을 짚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감시 장비에 포착된 북한군의 지뢰 매설 모습입니다. 다른 곳에는 널찍한 전술도로를 닦는가 하면
북진하는 전차를 막을 4에서 5m 높이의 방벽을 만드는 등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군사를 투입하는 정황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북한군은 전선 지역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발 영향으로 추정되는 연기가 숲을 사이에서 피어오르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불모지를 조성하거나 지뢰 작업을 하면서 수차례의 지뢰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생겼는데도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일에 이어 또다시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작업하던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20-30명에 달하는 인원이 20m 정도 침범한 뒤 우리 군의 경고사격과 경고방송 이후 북상한 것입니다. 합참은 이번에도 단순 침범으로 판단하며 북한의 이런 활동은 월남이나 귀순을 차단하는 내부 통제 강화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교전국 관계로 정의한 뒤 확실한 관계 단절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한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 계획에 따라서 현지 지도, 그 관련된 부대를 쭉 돌고 있고요. 그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군사 분계선에서 북한군의 움직임도 보면 거기에 준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작업 지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해 유엔사와 공조하며 북한군 활동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예고대로 의대 교수부터 개원이까지 휴진에 참여했습니다. 의협은 정부에 제시한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회원 73% 찬성으로 결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예고안대로 동네 병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의사들은 하루 동안 청진기를 내려놨습니다. 대신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휴진 신고를 했던 병원과 오전 진료를 마치고 합류한 의사들까지 여의도공원 옆 도로를 꽉 메웠습니다. 이들은 대형 현수막을 머리 위로 펼치며 의료농단 정상화를 외쳤습니다. 정부 책임! 의료농단! 중단하라! 이면택 의협 회장은 정부가 덫을 놓고 의사들을 범죄자, 노예 취급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사협회의 요구안은 3가지입니다. 의대 증원 재논의와 전공의, 의대생에 관한 행정명령 취소,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인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의사들이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입니다. 총궐기 대회를 마치며 의사협회 회원들은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잇따르는 대학병원들의 무기한 휴진 계획에 의사협회까지 동참을 선언한 상황. 결국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의사가 참여를 이어갈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에 나선 의사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전 안내 없이 휴진한 의사들을 고발하고 의협을 해산시킬 수도 있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두고 정부가 대응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휴진한 의사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한 겁니다. 앞서 개원이 휴진 신고율이 30%를 넘을 때 발령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환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대규모 휴진을 예고했을 때부터 강경 대응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전국 3만 6천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의협집행부엔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서를 보냈고 개원이들을 강제로 휴진에 동원했다며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의대 증원은 거스를 수 없다고 못 박은 채 의료계를 거세게 압박해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여기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 의사협회 자체를 해산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따르지 않는 경우는 이제 임원의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책은 아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집단 휴진을 행동으로 옮겼고 대형 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도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전공의들은 여전히 90% 이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카드를 내놓아도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의정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복지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1, 2차관을 대상으로 의료계 집단휴진 등 주요 현안을 질의하기 위해 전체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 등의 출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가운데 복지위 야당 위원들은 이들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동행 명령권 발동과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원구성 대치로 상임위 불참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만든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가 오늘 대법원을 항의 방문합니다. 특위위원장인 유상범 의원 등은 이번 방문에서 법원 행정처장을 만나 이 대표와 관련된 4개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특위 간사를 맡은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재판을 지연하는 전술을 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가 통상 국민이 받는 일정대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골프 국가대표팀 감독인 박세리 이사장이 아버지의 사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물론 앞으로 아버지 채무와 관련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회견장에 나온 박세리 이사장은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위조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재단의 실제 도장과 위조된 도장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도 불가능해 앞으로 학교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오랜 기간 아버지의 빚 문제로 고통을 받아왔다고 토로했습니다.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은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또 수면에 올라오고 또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그게 지금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이번 위조 사건 이후 아버지와는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는 전혀 관련해서는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버지 채무 문제와 완전히 단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방법도 없고 더 이상 제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늘 나오는 것도 확실하고요. 대전 부동산 2곳에 대해 강제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는 기사와 관련해선 이번 위조 사건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소유인 만큼 잘 해결될 것이라며 언론의 과도한 해석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세리 희망재단이 아버지인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고소한 건 지난해 9월. 경찰은 9개월간 수사를 거쳐 이 사건을 검찰로 넘긴 상태인데 복잡한 형사사건이 아닌 만큼 결론은 쉽게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장난삼아 사람을 때리고 조직끼리 집단 난투극을 벌인 이른바 MG 조폭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시민을 민간인이라고 부르며 우월감을 과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늦은 시각 전주 번화가 한복판입니다. 남성 여럿이서 이리 끌리고 저리 뒤엉키며 인도를 아수라장으로 만듭니다. 행인들이 보는데도 버젓이 주먹을 휘두르고 말리는 손길을 뿌리치고 상대에게 덤벼듭니다. 이들은 전북 전주 지역 조직폭력배들, 서로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는데 영상에 잡힌 싸움으로만 무려 1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10대에서 20대, 이른바 MZ 조폭으로 불리는 젊은 조직원들입니다. 조직에서 탈퇴한 옛 조직원은 물론 술자리 옆 사람에게도 괜히 시비를 걸어 때렸습니다. 검찰은 MZ 조폭이 연루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자 집중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주에서만 2달 만에 9명이 구속되고 32명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여 인근 상인과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일반 시민을 민간인이라 부르며 우월감을 과시하는 MZ 조폭들. 검찰은 구속수사 원칙과 중형 구형 기조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구로구의 공구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퇴근 시간이 지난 뒤라 건물 안에 사람은 없었는데 소방당국은 리튬 배터리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할머니가 몰던 차가 지하 주차장을 들이받아 안에 타고 있던 10개월 손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간밤 사고 소식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옥상 주차장을 사이에 두고 매캐한 연기가 양쪽으로 갈라져 희뿌옇게 솟아오릅니다. 새빨간 불은 건물 위에 주차된 차를 덮칠 듯 넘실댑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산업용품 종합상가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난 뒤라 건물 안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은 실험 장비를 가공하는 업체 사무실을 전부 태운 뒤 40분 만에 꺼졌고 1,700여만 원의 피해를 냈습니다. 2년 전인 지난 2022년 9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불이 난 적이 있는데 소방당국은 이번에는 사무실 안에 있던 리튬이온 배터리가 과열되며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야산을 덮은 연기 앞으로 소방 헬기가 지나가며 물을 뿌립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광주 북구 생용동의 산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 자체는 크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지만 바람이 강해 진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대로 끝차선에서 버스와 승용차, SUV가 나란히 비상등을 켜고 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근처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SUV 운전자가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낮 12시 15분쯤엔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탄 10개월 손자가 숨지고 아이를 안고 있던 30대 어머니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지난해 2쌍 중 1쌍은 맞벌이 부부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맞벌이 가구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30대 맞벌이 비중이 처음으로 40대와 50대를 넘어서며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수는 611만 5천 가구로 48.2%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600만 가구를 넘어서며 관련 통계가 있는 2015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쌍 중 1쌍꼴이 맞벌이 가구로 한 해 전보다 26만 8천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동거 맞벌이 가구는 17만 8천 가구, 비동거 맞벌이도 9만 1천 가구가 늘었는데 주말 부부 등으로 같이 살지 않으면서 수입 활동을 하는 부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모든 연령대의 맞벌이 가구 비중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30대 맞벌이는 59%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통상 맞벌이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40, 50대를 처음으로 30대가 추월한 겁니다. 특히 30대 여성들의 취업자 증가가 굉장히 컸었고 이런 30대 여성들의 취업자가 증가하는 것들이 30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막내 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 맞벌이 비중이 51.5%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서 자녀가 어린 경우에도 맞벌이 부부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1인 가구 중 취업한 비중은 63%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인 취업 가구는 30대가 109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 가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60세 이상 취업 가구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만 가구를 웃돌았습니다. 1인 임금 근로자 가구 중 월급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 비중은 11.1%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었습니다. 임금 근로자인 1인 가구 10가구 중 1가구꼴로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해 북한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일정과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정은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의 정상회담입니다. 두 정상은 확대 회담과 비공식 회담 등 다양한 형식으로 협상에 나섭니다. 우선 확대 회담에서는 경제와 에너지, 안보, 농업,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 논의가 진행될 텐데요. 보다 주목되는 건 산책과 다도를 겸한 1대1 비공식 회담입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담 후 두 정상은 공동 문서에 서명한 뒤 이를 언론에 함께 발표합니다. 두 사람은 이어 공연과 연회 참석, 소련군 추모 해방탑 헌화 등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저녁 늦게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하게 됩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국빈 방문에는 각 분야 주요 인사가 동행합니다. 국방과 우주, 또 경제 분야를 총망라하는 수행단이 함께하는 건데요. 주요 수행단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군사 분야에서는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과 알렉세이 크리보르치코 국방차관이 수행단에 포함됐습니다. 벨로소프는 지난달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뒤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건데요. 이른바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군사 협력을 맺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우주 분야 인사도 포함이 됐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의 유리 보리소프 사장이 대표적입니다. 이 인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방문했을 당시 안가라나 소유스2 등 로켓 기술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알렉산드로 노박 에너지부문 부총리 등 경제부처 인사들도 이번 방북에 함께합니다. 특히 올레크 벨로제로프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이 수행단에 포함된 점이 눈에 띄는데요. 북러 간 여객 열차 운행이 재개를 넘어 본격화할 전망 속에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대규모 해외 노동자 파견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와 중국의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 그리고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묘한 입장차를 확인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만난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순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반갑게 악수를 나눕니다. 한중 외교부와 국방부의 2+2 협의체인 외교안보 대화가 차관급으로 격상돼 9년 만에 열렸습니다. 2013년과 2015년 국장급에서 진행됐다가 안보 갈등 심화로 중단됐는데 올해 한중 고위급 교류에 힘입어 마침내 재개된 겁니다. 외교부는 양측이 고위급 교류 협력의 모멘텀을 살려 한중 관계를 건강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그러나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우리 측은 북한에 잇따른 도발 속에 이루어진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러북 간 군사협력 강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반도 평화 안정과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러북 간 교류가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이번 외교안보 대화를 통해 공식 협의와 업무 만찬까지 6시간가량을 함께하며 양자 협력을 다졌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예고된 대로 집단 휴진에는 일부 개원이도 동참했습니다. 휴진 참여율이 크진 않았지만 의정 갈등 여파가 동네 병원까지 번지며 환자들 불안감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소아과. 동네 환자들로 붐벼야 할 시간대지만 불은 꺼져 있고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는 오늘 하루 진료를 쉰다는 안내문이 붙었고 병원 안쪽에는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는 포스터도 보입니다.
휴진 소식을 모른 채 아픈 아이 손을 잡고 병원을 찾은 엄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파업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이 파업에서 하면서 파업이에요? 그럼 파업이라고 써놔야지. 그럼 반대 들을 거 아니에요?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에 일부 개원이들까지 가세하며 서울 시내 동네 병원 여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정기 휴일이 아닌 날에 갑작스럽게 휴진하면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 손주를 데리고 또 다른 병원을 찾아 나서야 하는 할머니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밤에 열도 나고 아침에도 열 나고 목도 아프고 학교를 못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안 보내고 지금 약을 타러 왔는데 문이 닫혀서 좀 황당했죠. 사전에 휴진을 신고한 개원인은 4%대에 불과했지만 실제 휴진율은 더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전국 모든 병의원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상황인 만큼 추후 법적 문제가 불거질 것에 대비해 상당수 병원이 개인 사유를 이유로 쉬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주 가던 병원이 문을 닫아 헛걸음했다거나 휴진한 동네 병원 목록을 공유하며 불매하자는 등 분노에 찬 글들도 다수 올라왔습니다. 참 보통 일이 아니지. 급한데 병원에 못 간다는 거는 그 환자 입장에서 참 보통 심정이 아니지. 이틀째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병원에서도 갑자기 예정된 검사가 취소되며 발길을 돌리는 환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1년 전에요. 지금 복부 초음파 예약했는데 교수님이 안 계신 건지 선생님이 안 계신 건지 취소가 됐다고 문자가 와가지고요.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 갈등의 출구는 여전히 안개 속인 상황에서 애꿎은 환자와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의료 공백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접대를 받은 의사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명단과 정부의 수사 의뢰 사건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흥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사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고려제약. 지난 4월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엑셀 파일로 된 명단에는 1,000명이 넘는 의사와 접대 금액, 종류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현금이나 물품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떠한 경위로 금품을 받았는지를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들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 1,000명이 돈을 받았을 수도 있고 뭐 입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 이거 뭡니까 진짜. 네? 영업사원 만나기만 해서도 이름을 다 올려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하십시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경찰에 20건 이상의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은 전국 지방청에 각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이 한 곳의 문제가 아닌 업계 관행으로 본다고 밝힌 만큼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검찰이 최근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경기도 여러 기업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이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인데 검찰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유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뇌물수수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다시 기소했습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지 닷새 만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5년부터 7년 가까이 경기도에 있는 여러 업체로부터 모두 5억 3,700만 원을 받아 챙겼다고 봤습니다. 먼저 민주당 경기 용인갑 지역위원장 당시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2천만 원씩 모두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선거 운동용 사무실이 필요하다며 A씨의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기공사 업체로부턴 불법 정치자금 4,300만 원을 받았고 외제차 리스비와 개인 사무실 월세도 대신 내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더해 한 레미콘 업체의 직원인 척 자신의 수행기사 이름을 허위로 올려 3,7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얽힌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받은 돈도 더 있었습니다. 21대 국회 당내 경선 전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2천만 원을 후원받았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 친한 경찰관의 승진 알선 대가로 3천만 원을 받기도 했는데 이 경찰관은 실제로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쌍방울 법인카드 등 다른 뇌물까지 합하면 이 전 부지사가 이제껏 챙긴 돈은 검찰이 파악한 것만 8억 6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일하며 받은 급여의 약 1.8배를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으로 챙긴 겁니다. 검찰은 돈을 건넨 경기도 관내 업체 대표 3명에 더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범행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출석과 진술을 거부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수익금 5억 3,700만 원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까지 마쳤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로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 고발인을 불러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9시 반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앞서 이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 때 사실상 여행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편성했다며 국고 손실과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연달아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오는 24일 오전에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서초경찰서는 다음 달 4일 최 목사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지방 투자자들의 강남 3구 매입 비중이 다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의 외지인 매입 비중은 지난 1분기 24.5%로 전분기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31일 신용대출부터 시작된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규모가 그제까지 10조 8,71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사람이 1년 기준으로 아끼게 되는 이자액은 164만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3,400가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든든 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연립과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 가구의 주변 시세의 90% 수준 보증금으로 전세를 놓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우리나라 물가 수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류와 신발, 식료품과 월세 등 의식주 물가가 OECD 평균보다 55%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공공요금은 OECD 평균보다 27% 쌌고 특히 전기료와 수도료, 외래 진료비와 인터넷 사용료는 거의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후변화가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폭염 등 일시적 기후 충격으로 기온이 1도씩 오르면 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0.4에서 0.5%포인트 높아지고 이 영향이 6개월가량 지속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요리 사업가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연돈 볼카츠 가맹점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가 예상 매출액을 과장 광고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예고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연돈 볼카츠 가맹점의 모집 과정에서 허위나 과장된 매출, 수익률을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스페이스 등 유명 해외 의류를 수입하는 영원무역이 지난해 대기업 집단 지정 예비 심사 당시 총수 일가 계열사들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가 불닭볶음면 일부 제품을 리콜한 것과 관련해 삼양식품이 반박 의견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삼양식품은 덴마크 수의식품청이 불닭볶음면 3종에 캡사이신이 많다는 이유로 회수 조치를 했지만 측정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성착취물과 불법 저작물 공유 사이트 7개를 직접 운영한 10년 경력의 IT 개발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직접 자동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손쉽게 이중 생활을 이어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반 가정집에 들이닥친 경찰. 집주인은 당황한 듯 발뺌부터 해보지만 이펙트입니다. 노트북에선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짰던 복잡한 코드가 발견됐고 그대로 체포됐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그리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30대 후반 A씨는 5년 동안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3곳,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4곳을 운영해왔습니다. 직업은 다름 아닌 IT 개발자. 유명 교육용 모바일 앱을 만드는 등 10년 동안 업계에서 경력을 쌓아온 중소 IT 회사 현역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직접 자동화 프로그램까지 개발해 다른 불법 사이트 영상들을 자동으로 퍼와 본인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덕분에 일손을 덜어 회사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이중 생활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저 혼자 있을 때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카페에서 하기도 했고 대부분 집이 아니면 카페였습니다. 이렇게 유포된 영상은 무려 70만 개에 달합니다. 최신 영화나 인기 드라마를 비롯한 불법 저작물이 38만 개,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도 30만 개가 뿌려졌습니다. 7개 사이트 월 평균 방문자 수는 130만 명가량에 달했는데 성매매 업체 광고비 등으로 챙긴 각종 수익은 최소 1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위장 수사에 덜미를 잡힌 A씨는 부업 개념으로 생각해서 벌인 일이라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긴 경찰은 A씨 해외 계좌에 남은 범죄 수익금을 확인해 추징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은행에서 보상을 일부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 이형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검찰 수사관인 줄 알고 1억 원 넘게 보내는가 하면 제 명의로 된 계정을 이용해서 62명에게 4천만 원 가량을 사기를 쳤다. 특급 안건에 해당되니까 제가 지금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카드 발급 문자를 보고 악성 앱을 깔았다가 부랴부랴 신고합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의심되는 걸 좀 당했는데요. 앱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라 해서 원격으로 조정해가지고 막 한 것 같습니다. 더 싼 이자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로 믿었다가 수천만 원을 날리기도 합니다. 저축은행이라고 그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2,300만 원 완납했음 이렇게 하고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저한테 그 카톡으로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2천억 원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의 피해 구제를 위해 올해부터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배상이나 보상 논의가 전혀 없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억울하게 당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이제 은행들이 좀 책임을 분담하고 배상을 좀 해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같이 좀 지자 이런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가 도입된 지난 1월 1일 이후 피해를 봤다면 누구나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계좌가 있는 해당 은행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후 피해자 본인과 은행의 과실 정도를 따져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배상을 많이 받으려면 신분증이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해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과실이 크다면 배상 규모도 커집니다. 금감원은 주로 20에서 50% 선에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근 첫 배상 사례에서는 신분증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과실 등을 고려해 15%로 정해졌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6월 19일 수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범부처 대책을 발표합니다.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오늘 오후 2시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엽니다. 착수금 120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 구체적인 시추 일정과 재원 확보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전 소속사가 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분쟁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 1시 50분에 나옵니다. 전 소속사는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부당하다며 손해배상금 27억 원을 달라고 주장했는데요. 1심 법원은 계약 해지는 정당하게 이뤄졌다며 손흥민 선수 측이 기존의 광고 정산금 2억여 원만 배상하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천시가 2023에서 2024 한국-태국 상호 방문의 해를 맞아 태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현지 설명회를 엽니다. 인천시는 오늘부터 2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현지 주요 여행사와 언론사를 초청해 인천의 관광지와 축제 등을 홍보하고 업무 간담회도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내륙 곳곳에 폭염특보가 확대한 가운데 제주도에는 올여름 첫 장맛비가 예고됐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린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 더위가 절정이라고요. 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계속 쌓이면서 낮 동안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덥겠는데요. 서울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지진 않았지만 오늘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 등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밤사이 강원 동해안에는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강릉의 기온은 25도를 웃돌고 있고요. 서울은 21.5도, 대전은 19.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확대한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5도, 대구는 36도 선까지 치솟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제주도에는 장맛비 소식이 있다고요. 네, 오늘 밤 제주도에는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 시작부터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일단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2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내일은 남부지방에도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까지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 동안에는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게 지속했습니다. 야외 활동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남은 한 주 날씨도 전해주시죠. 네, 서울 등 중부지방은 남은 한 주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는데요.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은 35도로 더위의 기세가 여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